네, 안녕하십니까. 전호필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저희 기술 경영 관련 아니면 뭐 기술 관련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수집한, 스크랩한 기사들을 좀 공유를 할까 해요. 자, 첫 번째. 제가 좀 재밌게 본 건데, 이 얼굴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써있죠, 그죠? 일론 머스크 써있는데, 이게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쇼맨십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서양인과 동양인의 정서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흥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이런 재밌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여기 지금 더 크게 볼까요?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드론이 있어요, 드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다가 자기네 이제 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념식에 참석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신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드론이 또 이렇게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인 것 같아. 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신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드론이랑 놀고 사람들이랑 놀고 이렇게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있죠.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제가 한 3, 4년 전에 학부 강의나 이제 대학원 강의에서 테슬라 이렇게 계속 가면 회사 부도난다고 제가. 왜냐면 그 당시에 현금이 없어갖고 정크본드 취급받고, 그러니까 투기 등급 취급받고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불과 2, 3년 만에 완전 바뀐 거예요. 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런 기가 팩토리나 이런 공장을 지었을 때 사람을 별로 안 써요. 거의 다 이제 기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그 인건비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아져서 지금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수익성에 손해가 나게 되면서 여러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별로 받질 않아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거의 공장, 거의 자동화, 완벽한 자동화를 지향하면서 가거든요. 완벽한 자동화까지 가지 못해요.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도 웬만한 공장을 자동화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시행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전기차 제조업체인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육박해요. 지금의 주식 시가총액이 그 적정 시가총액인지는 다른 문제인데, 기업의 재무 성과로만 봤었을 때는 하드웨어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라고는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이제 자기네들의 단순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때 이제 그걸 쓰겠다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이 한꺼번에 링킹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자기네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구하는 점은 뭐다?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얼마만큼 효과를 나중에 전기차처럼 모든 아이템에 투자한다고 모든 아이템이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전기차 이제 플랫폼 생태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스페이스X, 이거 로켓스워 있는 거, 그 두 개는 확실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나머지 뉴럴링크나 뇌 쪽 신경 연결시켜서 이제 그 사람이 뇌의 생각만으로 이제 뭐 어떤 의사 표현할 수 있거나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의수도 엄청 개발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아주 한 1년 전, 6개월 전인가에 소개시켜드렸던 사례를 보면은 우리 대부분의 미국 같은 경우는 참전용사들이 많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수 의족 기술이 계속해서 국방부에 개발을 때 우리가 보통 의수나 의족을 사용하면 이렇게 뭐 쥐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감각이 없잖아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거 못 느끼잖아요. 촉감이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자신의 뉴럴링크를 통하면 감각도 연결해서 살릴 수 있다. 그런 거 조금 다르게. 그다음에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으면 너무나
그 부작용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 뇌 겉 피에다가 재봉틀 같이 이렇게 박아갖고 전기작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거 하는데 원숭이 갖고 실험하는 거 계속 나와요. 되게 신기합니다. 원숭이들한테 게임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 핀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토토토 이렇게 튀기는 거 그거 원숭이들이 생각만으로 계속 이렇게 핀볼 움직이는 거 보여주거든요.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거 막 연구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좀 나중에 향후 기술로. 근데 지금은 실현화된 기술로는 이 전기차가 상당하게 수익성을 확보를 하면서 테슬라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테슬라가 10년 뒤, 20년 뒤 테슬라의 메인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될 것인가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베를린 공장도 결국에는 준공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이제 팩토리 늘려나가면서 아마 수익성이 꾸준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부족이나 여러 가지 뭐 물류망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부 차종의 경우는 지금 주문하면 3년 뒤에나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테슬라 파는 매장도 별로 없는데 전 세계에서 그냥 차 보지도 않고 돈부터 낼 테니까 타달라고 해서 그렇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메인 전기차 오토메이커 회사들이 진짜로 전기차에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뛰어들면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품질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거예요. 자동차 기존에 수많은 회사들이 자동차 산업에 그냥 못 뛰어드는 이유가 일단 내연기관 부품 수도 너무 많고 이제 그 장고장 이런 걸 메인터넌스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테슬라는 뭐 AS망이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죠. 근데 내연기관을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고장이 들라고 이런 거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한 5년 정도 관점을 봤었을 때 마냥 지금같이 테슬라의 독주가 계속될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이러한 무인화 자동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로 상당 부분 방어를 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흥겨웠던 현장이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using facial recognition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전사한 이 러시아 군인들의 얼굴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소셜 SNS나 이런 데 데이터를 다 적용을 해서 그 자기네 나라에서 전사한 그 사람이 실제 러시아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식구가 누구 이거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보이시죠? Get an identity match from a database of billions of social media images.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정부는 이 러시아 이 군인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얼굴을 찍어서 패턴 인식 시킨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랑 결합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친척들이나 그런 지인들한테 이 사람이 전사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주는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그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여론이 사실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쟁 이후에 푸틴 지지율 뭐 거의 변화 없으니까 압도적이에요. 강한 러시아, 예전에 그 아주 군인으로 강했던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국민들이 많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 죽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러시아 내에서의 여론을 조금 어느 정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우리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기존의 비즈니스가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에서도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러시아 전사자가 누군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지인들한테 이걸 알려서 러시아 내부에서 좀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빨리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기 휴전이나 종전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마음을 먹어야지. 그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이게 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야겠죠.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데 쓰이고 있다. 저는 저희 딸애가 지금 7살인데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를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전쟁이라는 그냥 뭐 책이나 뭐 단어에서만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가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전쟁을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어떤 국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침략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서로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어쨌든 그 동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무기도 너무 사실은 너무 세고. 예. 제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무서운 이유가 그 사람이 이 도구를 다룸으로써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세지잖아요. 그게 뭐 사람의 위력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인데 핵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 국제 정세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생긴 뭐 그런 이벤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세계화가 아니고 각도 국가별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결국에는 와서 이제 이번 것도 그런 거에 대한 현상 중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빨리 끝나길 바래요. 네, 빨리 끝내길 바랍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 딸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제가 ESG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World Bank says first of a kind lino bonds designed to protect wildlife. 그러니까 월드뱅크에서 최초로 사우스 아프리카 어쨌든 야생을 지키기 위한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죠. 월드뱅크가 처음으로 했다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월드뱅크에서 했으면 여기 보면 The 5-year bond will pay returns determined by the rate of growth in populations of animals in two South African reserv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좀 구조가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번드를 설계한 다음에 팔고 누군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익성이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I love the ide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although I'm interested in the revenue mechanism these bonds will produce in order to pay investors stated interest rates.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의문이긴 해요. 나중에 나중 가서 이게 어떻게 실제 굴러가고 더 확대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수익 구조를 세웠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이게 구동이 될까?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액션을 월드뱅크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설계를 했고, 이게 보면은 100만, 1000만, 1억 5천만 불이가 사실 크진 않네요. 1억 5천만 불이면 한 1,800억 정도 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 원 정도. 그래서 크진 않은데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조금 수익성도 괜찮고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고 ESG나 SDG 때문에 각국에 있는 국부 펀드들이 뭐 이런데 앞으로 돈을 써야겠다고 해서 이런 게 확대가 되면 아마 민간 금융 상품에서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밌게 좀 봤습니다. 시작은 이런 와일드라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더더욱더 확대될 수 있겠죠. 다양한 분야로. 결국에는 ESG나 그 SDG로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가 최근에 월드뱅크에서 진행이 됐다. 월드뱅크도 있으면 아시안 개발은행이라고 아시안 디벨로먼트 뱅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인 이런 국제은행 기구들이. 그 다음에 뭐 IMF도 있고 다양한 이런 펀드 레이징을 할 수 있는 투자은행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해서 잘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제 이런 거를 와일드라이프를 프로텍트 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본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 기술 경영의 영역이지 않을까. R&D를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한다면 그 B2C나 B2B가 아니고 B2G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작년에 제가 대전에 있던 대전에 있던 2차전지 R&D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제가 전문가 팀에 들어가서 그걸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첫 번째 매출처가 유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면 그거를 소형 배터리인데 그거를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먼저 보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유엔이랑 첫 번째 계약이 되면서 그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반드시 우리 관점에서 B2C나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도 B2G 영역이나 B2 글로벌이죠.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 쪽도 충분히 뚫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 기술만 있고 시제품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시제품을 만들면 유엔에서 사주겠다고 계약을 했고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창업자가 그 관련된 그쪽에서 세계 최고 효율 논문을 썼던 박사였어요. 네, 박사였는데 그래서 그 실제 그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결국에는 다 그 지분 투자를 했던 어떤 모 기업에서 생산하기로 했고 왜냐면 그 회사가 같이 크니까 그래서 그 회사는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유엔에서 그거로 받고 그 연계해서 투자를 9억인가 12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시제품이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사람하고 기술 보고 투자한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런 국제기구 쪽으로 매출을 해서 한다면 뭐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재밌게 본 거는 자 Uber to list all New York City taxis on its app이에요. 그러니까 우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우버 없죠. 우리나라 우버가 없는데 이거 공유 자동차잖아요. 공유 자동차인데 약간 이게 저도 법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 택시랑 조금 어떻게 다른지는 좀 봐야겠는데 아마 법적 규제나 아니면은 수익 배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버 has reached an agreement to list all New York City taxis on its app. 그러니까 우버의 앱에서 이제 뉴욕에 가면 뉴욕에 있는 모든 택시가 다 링킹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이언트 드라이버 쇼티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우버 운전자들이 운전도 잘 안 하고 돈 막 주잖아요. 이제 돈 안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도 많이 달라고 하지 인건비 계속 오르니까 적자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우버가 제일 그 심야를 기울여서 지금 계속 영국에 퍼붓고 있는 돈도 그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사람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전부 이기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국유지책인지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있는 택시도 우버에 등록이 돼서 이제 택시 기사들도 우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조금 뭔가 다를 겁니다. 좀 뭔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우버랑 지금 뉴욕시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버나 그런 그 공유 자동차가 못 들어온 이유가 택시 기사님들 라이센스 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택시 기사 면허증 그 가격이 있는데 이게 엄청 떨어지는데 뉴욕 같은 경우가 우버가 활성화된 다음에 뉴욕 택시 여기도 당연히 라이센스 가격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 기사님들 개인 택시 기사님들 그 쿼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쿼터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뉴욕도 당연히 그게 있었는데 그 가격이 뭐 한 10%인가? 그러니까 80%인가 90% 폭락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혁신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또 새로운 쪽으로 노동이 글로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해서 밀어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은 계속해서 신사업이 나오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잘 못 나오냐? 규제가 우리나라 좀 다른 게 미국은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스톱. 문제가 생기면 스톱해요. 만약에 뭐 우버나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탔는데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다 사람을 쳤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톱.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지를 다시 조항에 넣고 그게 완비가 되면 다시 영업해.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기술을 일단 적용을 시키게 해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걸 다 막아요. 한국은 여기 써있는 것만 합법, 요거 아니면 불법인데 미국은 여기 써있는 것만 안 하면 돼. 여기 써있는 것만 불법이니까 그 나머지는 해도 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 지금 타다라는 다큐멘터리 올라와 있어요. 타다. 우리 그 카니발로 영업했던 타다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타다라는 거 올라와 있는데 그 정부의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기업한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 예상과 사실 제일 달랐던 거가 그러니까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으면 민주당 쪽은 좀 자율적인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정부 규제가 좀 들어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문화 자체가 혁신을 도입하고 먼저 그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다 사례도 그렇고 제가 몇 번 실망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기존에 있던 이권을 조정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새로운 신규 산업이 창출되는 걸 막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차기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면 결국엔 또 새로운 기업도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모델이 있으면 한국에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고 계속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한국이 어떤 걸 딱 잡고 나간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강하냐? 미국이 여러분들 10년 전에 미국의 100대 기업이랑 지금의 100대 기업이랑 회사들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슬라,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타, 아무리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한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조금 강했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강한 기업들이 10년 전에는 벤처 기업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의문에서 백악관 리포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의 스타트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을 정부가 어쨌든 어려울 때 도와줘서 연구개발 토대를 마련해주고 이제 그 기업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자기 미래를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해요. 미국은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가장 큰 파워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삼성, 지금도 삼성. 뭐 그나마 좀 컸다는 게 네이버, 카카오 정도죠. 그것도 결국 네이버 다음 카카오였고 그러니까 그 상위 기업에 지금 뭐 2차전지가 조금 커졌기 때문에 2차전지 회사들이 좀 올라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위 기업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제가 이제 이런 규제나 이쪽 막 하시는 분들한테 해보면 한국은 이권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되게 힘들다는 건데 그거는 미국을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우리 밀 거니까 할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근데 이런 새로운 산업이 됐었을 때 그거를 적용하는데 크게 반발이 있겠죠.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 중국은 또 좋은 게 땅덩이도 넓고 도시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뭐 자율주행 지구 하면 그 지구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딱딱 박아놔서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우리나라 ICT나 AI 기술들이 많이 이제 뒤처지는 이유가 쟤네들 실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버 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맞죠. 그럼 여러분들 또 우버 차이나가 있었는데 우버가 못 버티고 튕겨놨어요. 디디추싱이라는 자율주행 회사가 중국에서는 1등을 계속 했었고 근데 디디추싱이 이제 중국 정부한테 좀 밑보여갖고 디디추싱 뭐 서비스 폐지하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다 규제하기 시작해 디디추싱 들어가서 회사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 같진 않다. 근데 그건 이제 정부의 그 규제 때문인 거고 어쨌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중국의 디디추싱이 더 현지화에 성공하고 현지인들이 원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우버를 밀어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과연 진짜 시장이 좀 열렸을 때
우버가 만약에 작정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한다면 우리나라는 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가끔 생각을 좀 해봐요. 밀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어쨌든 국가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한국도 제가 봤었을 때는 산업 구조나 이런 다양한 면들이 독일하고 일본 제조업이 강하고 오히려 스타트업이 잘 안 나와요. 독일이나 일본들은. 여러분들 상위 스타트업들 보면은 미국이랑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요 회사들 소프트웨어가 원래 좀 강한 회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스타트업을 밀고 있는데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산업 구조 자체는 제조업, 강소기업이 강한 독일을 오히려 글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가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지금 두 개 다 하려고 하잖아요. 두 개 다 하는 것 중에 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어를 쓰고 그런 사업이 확장하기 힘든 인구 구조, 인구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권에서 거기서 서비스 런칭해서 미국이 통하면 전 세계에 바로 퍼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문제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게 진짜 소비자 편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조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에는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Apple wants to make owning a phone like subscribing to an app.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애플이 핸드폰을 팔고 싶은 게 아니고 핸드폰을 이제 구독 서비스처럼 한 달에 얼마 내면 렌탈이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애플이 기계마저도 플랫폼화 시키려는 노력이지 않을까. 이 기업들은 서브스크라이빙 모델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매달 돈이 들어오고 얼마나 들어올지 이 고객 수가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타닥타닥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다. Apple is working on subscription service for the iPhone and other hardware products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베끼지 않을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쪼개내는 거랑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 원샷에 딱 내고 지금의 현재 가치로 그냥 물건 사는 게 제일 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걸 왜 하겠어요? 서브스크라이빙을 돈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기업들이 괜히 이런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돈을 더 내게 하겠다. 한 달 내는 돈은 작으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24개월, 36개월 보면은 기존의 기획값보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괜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the hardware subscription would be Apple's biggest push yet into automatically recurring sales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꾸준하게 현금이 매출이 계속 생기는 예상 가능하게. 그죠? 좀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Upgrade their device more frequently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 그러니까 애플이 제품 교환 주기가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짧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뭐 좋아 보이지 않는 이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자동차를 사도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지 금융 서비스를 끼고 사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이제 중고차만 삽니다. 저는 중고차로 시작을 해서 새 차 사면 돈이 아까워서 사기가 좀 힘들어요. 중고차만 사는데 저는 중고차 살 때도 무조건 그대로 이체시키고 현금 거래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이 순간에 원샷에 끝내는 결제가 가장 싸다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무슨 서비스 이런 건 제가 다 메인인 거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돈을 더 내게는 꼴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원치 않는데 애플이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 이런 서비스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애플이 어쨌든 핸드폰 가격도 계속 올리는 주체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알게 모르게 핸드폰 가격에 돈을 더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앱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뭐 다 지금 월별 이 결제를 하면은 가량비 어쨌든 돈 계속 빠져 나가면서 이제 여기 수익성은 좋아지는, 원래 수익성도 좋은데 그런 서비스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예, 리버풀 FC launches the latest sports-inspired NFT collection이라고 하죠. 리버풀 회사도 이렇게 NFT 열풍을 맞아서 NFT 이거 판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NFT라는 기술이 계속 우리 곁에 서서히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거품이 아니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그냥 제가 이렇게 캡처 따서 써도 얘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NFT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내 원본을 디지털의 원본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축구 구단도 해서 누구 한 구단의 재미를 보면은 이것도 퍼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래요. 이게 도심인데요, 여러분들. 무슨 나 백설공주 성인 줄 알았어요. 예, 오타와 시내인데 캐나다가 우리 동계올림픽 봤었을 때 캐나다가 스케이팅을 참 잘하더라고. 겨울 스포츠 잘하는데 인프라가 달라요. 인프라가. 예, 뭐 겨울 왕국이잖아요, 지금 거의 캐나다. 그죠? 이 보시면은 이런 도심에서 이 숲길까지 이렇게 스케이트 탈 수 있게 전부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아이스 트레일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은 아이스링크 가야지만 타잖아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제 엘리트 스포츠로 해서 우리가 올림픽 나가는 거고, 이런 데는 이제 생활 스포츠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서양 기사나 외신 보면은 뭐 동계올림픽 출전 전까지 뭐 아르바이트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저 올림픽 좀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훈련하고 나왔더니 동메달, 은메달 땄나 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한국처럼 엘리트 스포츠로 해서 시설로 해서 하는 거는 서양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직업이 있고 생활 스포츠로서 하다가 나와서 메달을 따기도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인프라, 자연 인프라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 각 국가마다 혁신 인프라가 다 달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한국이 계속해서 스타트업이나 신규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쪽 계속 집중을 할지, 아니면 제조업 기반의 강소기업이나 제조업 기반에서의 소재 기술 개발이나,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여러분들 뜬다고 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쪽도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픽 칩이나 그 CPU 칩 자체의 소재를 개발을 해서 연산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그런 칩을 개발하는 것도 AI 산업 기술에 대응하는 방향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AI라고 봐도 하드웨어 기반이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가야 될 길 어디냐를 계속 생각해 봤을 때 기존의 인프라,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큰 나라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규 서비스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R&D의 가장 큰 하드웨어 R&D 논문을 썼었는데, 서비스 R&D는 비즈니스랑 바로 직결돼야 돼요. 이 제조업 R&D는 이렇게 패러럴하게 이 단계가 있으면 서비스 R&D는 가면서 시장과 바로바로 직결돼야 되는데 그 시장 사이즈가 한국이 작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런칭해서 뭐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성공의 개념은 회사의 기업 가치가 비싸지는데 성공의 개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전문가들 만나거나 제 의견은 제가 최근에도 헤르만 지몬이라는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를 쓴 독일의 회계학자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히든 챔피언 용어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분이 최근에 낸 책이 뭐냐면 이익은 무엇인가예요. 네. 그 누구도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걸 터부시하고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익이 잘 창출돼서 망하는 기업은 없다.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시가총액 잘 못 받습니다. 상장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10년이라면 긴 시간이면 긴 시간,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10년 동안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성공했다. 왜? 우리 회사 기업가치 비싸니까 라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기술 기업에 투자했었을 때 그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았을 때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채권 수요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돌아오면은 어쨌든 여기는 이제 자연 인프라지만
그 국가로 봤었을 때도 혁신 인프라가 중요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그럼 부산이 이제 서울과 대비해서 어떤 인프라가 더 강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이제 지역 특성화된 그런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겠다. 뭐라는 얘기. 예,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인프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희가 스케이트 개인 좀 못하는데 이런 나라 가면 스케이트 안 타면 안 될 것 같아. 예, 물론 스케이트 안 타고 이렇게 썰매를 끌기도 합니다. 예, 제가 썰매 끌어준다는데 썰매도 근데 스케이트 타고 끌어주네요. 그럼 스케이트 타야겠네. 예, 그래서 좀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다른 기사인데 An Apple subscription has obvious benefits to Apple이에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구독형 서비스면 이 기업은 좋다니까요. 왜? Boost the company's profit이에요. 이게 무조건 돈 더 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뭐다? 고객의 충성도. 애플이 여러분들 마켓 시어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 안팎. 근데 영업이익률 거의 다 가져가요. 70-80% 가져갑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 더 벌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의 역사적인 기업이 될 1순위 기업을 지금 애플로 뽑습니다. 돈을 계속 너무 잘 벌어요. 네. 많이 파는데 많이 남아. 네, 아주 뭐 행복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애플의 지금 그 CEO가 팀 쿡인데 스티브 잡스 사후에 팀 쿡이 잡고 있는데 그 팀 쿡이 산업공학 전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엄청 크고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조금씩 이제 없어지고 있지만 기업 자체가 아주 성장하는 데는 이제 팀 쿡이 아주 최적화돼서 계속 이런 국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 이런 얘기 있는 줄 아는데 Deutsche Bank fired a number of top bankers in New York over expanded strip club bill. 네, 뭔지 아시겠죠? 스트릿 클럽 바에서 뉴욕에 있는 이 스트릿 바에서 탑 뱅커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해고했다. 네, 그래서 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분식회계 사건도 있고 했었을 때 한국이 너무 회계 투명도가 되게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고 적발했다면 어떻게 강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큼 제도화적으로 잘 지켜져 있고 그렇게 실제 그 제도화되고 어떻게 지키는지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어떤 진짜 능력이 좋은 뱅커가 이런 돈 썼다고 해서 자를 수 있을까? 자를 수 있겠죠, 물론. 근데 반대로 미국의 우버 같은 경우도 우버가 예전에 한때 엄청 고생했던 이유가 그 회사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자 엔지니어가 그거를 내부에 고발했었을 때 그 메커니즘이 안 막혔던 거예요. 왜? 그 성폭력 가해자가 그 회사의 그 아주 우수한 R&D 팀장이어서 묶고 가자고 했다가 그거 다 퍼져서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나라 선진국이라고 해도 기업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같은 측면에서 소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기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내 문화가 되게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어요. 비재무적인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히려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뒤흔드는 데는 소셜이나 거버넌스 측면의 그 요인들이 시가총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 관련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